개인적으로는 가짜뉴스 이슈는요, 사실 19대 국회 2012년도서부터도 사실은 가짜뉴스 발의 규제법이 발의가 됐었고, 당시에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 발의를 했었고, 또 20대에 들어서는 2017년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다 이제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르렀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페이크 뉴스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또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요. 우리나라도 거기 그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학계에서도 2017년서부터는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국회에서도 발의가 이제 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었던 것들은, 예컨대 대선 시기를 앞두고 너무 이제 심각한 허위 사실들이 유포가 된다. 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 때 페이크 뉴스가 진짜로 이제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혐오 표현에 대한 가짜뉴스, 예컨대 5.18이라든지 5.18 사태에 대한 가짜뉴스,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가짜뉴스, 페미니즘에 대한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 이제 성향의 시민단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의 가짜뉴스를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현 정권에 대한 이제 가짜뉴스들이 또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정권 사실은 보호 차원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이러면서 가짜뉴스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특히 총선이랑 맞물리면서 이제 방역에 관련한 이제 가짜뉴스들도 또 확 터졌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규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라는 게, 지금 보면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개념을 떠올리시나요? 사실 가짜뉴스라는 부분에서 가짜뉴스 규제법안 할 때 학계에서 가장 이제 신경 써서 논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짜뉴스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단톡방이나 혹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친척이나 가족 단톡방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 예컨대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면은 코로나 균이 어느 정도 살균이 된다. 라든지, 혹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 균에 대한 2차 변이가 일어났는데 감염률이 4배 정도 커지더라. 그거를 연대 약학회장이 말을 했다. 이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받아봤는데, 그럼 이게 다 이제 팩트체크 결과 가짜뉴스로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하는 가짜뉴스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가짜뉴스인가? 아니면은 주요 언론사들이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결과적 오보가 되는 거죠. 주요 언론사들이 팩트체크 없이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쨌든 뉴스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가짜뉴스인가? 도대체 무엇이 가짜뉴스인가? 라는 이제 그 논의가 될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개념이 논의가 됐지만, 이 가짜뉴스, 페이크뉴스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국제적으로 먼저 이 페이크뉴스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하여간에 국제적으로는 좀 되게 특이한 전통이 있었던 게 실제로 풍자뉴스라고 해서 언론사는 아닌 것이 정말 언론사처럼 뉴스를 생산을 하는데 근데 그게 누가 봐도 사실은 가짜인 거를 자기들이 미리 공표를 해요. 네. 우리가 만들어낸 뉴스들은 다 가짜야. 네. 하지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 사태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뉴스야. 이런 식으로 풍자뉴스라는 그 전통이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풍자뉴스가 SNS의 발달을 통해서 공유되면서 처음에 풍자뉴스에서의 오리지널리티는 사라지고 이게 정말로 뭐 주요 언론들 가디언이나 혹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이렇게 만들어진 뉴스인 것처럼 유포가 되는 형태 혹은 처음부터 내가 풍자뉴스라고 밝히지 않고 우리는 독립 언론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서 그 가짜뉴스를 유포시키는 형태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2017년도 특히 미국 대선 때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그 규제 논의라든지 심각성에 대한 해악의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페이크 뉴스는 일단은 형식이 보도 형식이거나 최소한 보도로 오인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된다. 주체는 언론사일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읽는 사람들이 이건 누가 봐도 찌라시네. 누가 봐도 이거는 뇌피셜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보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형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용은 취재를 했는데 긴가민가 해서 보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팩트체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보였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 허위의 오보를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는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아서 그래가지고서는 퍼뜨리는 그래서 누가 봐도 신뢰가 가는 그런 뉴스의 형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퍼뜨리는 오인 그 허위 내용의 정보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그 풍자 뉴스와 그 풍자 뉴스는 규제되면 안 되니까 풍자 뉴스와 구별되는 가짜 뉴스의 개념을 발굴을 해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학계들이 그거를 다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가짜뉴스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 중에는 사실 개개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도는 마치 여의도 찌라시 같은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혹은 뭐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유튜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도 광의로 보면 허위 정보거든요.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인데 사실 지금 학계에서 혹은 입법 발의안에서 국회가 발의를 하는 입법안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가짜 뉴스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좁은 형식. 오인될 수 있을 만한 보도로 오인될 수 있을 만한 형식을 띈 의도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허위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지금은 칭하고 있습니다. 유형도 명예훼손을 하는 것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형 그리고 또 뭐 예컨대 주가 조작 같은 걸 위한 재산 편취형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뭔가 방역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 혹은 의료적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이제 가짜 뉴스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놓기도 하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어쨌든 그 광의의 모든 허위 정보를 지금 규제를 하려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점 일단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짜뉴스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그러면 실제로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부터 해서 이번 그 2017년도에 이뤄진 대선 때까지 실제로 허위로 만들어졌는데 뉴스의 형식을 띈 가짜뉴스들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주요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받아서 더 확산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짜뉴스가 없지 않냐, 우리나라는 원래 풍자뉴스도 없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논의될 실익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입법 발의안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위헌을 내리면서 도대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허위의 통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둘 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 하면서 위헌을 내렸기 때문에 그 헌재의 결정을 참고를 해서 의원들이 그 후에는 어쨌든 가짜뉴스라는 개념 정의를 좀 명확히 하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발의가 된 입법안에서의 가짜뉴스를 통칭을 해서 정리를 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성,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만드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언론 보도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짜뉴스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 왜 논의가 나오냐, 우리나라가 기존법으로는 허위뉴스를 규제를 할 수 없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짜 많은 나라예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재판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표현에 대한 처벌이 많은 나라다,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 일단 입법 발의안을 살펴보기 전에 현행법상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가짜뉴스 혹은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규제라는 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할 때 보통 어떤 나쁜 것들을 규제를 할 때 어떻게 할까 하면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형사처벌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발의안을 보면은 되게 형사처벌 내지는 과태료 제재 방안들이 진짜 거의 90%를 주로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실은 형사처벌이 가장 센 규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행정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고, 행정지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그런 사법적인 구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사후구제 방안이죠. 그리고 또 자율규제를 이제 강제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규제 방안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형사처벌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의 외부적 명예라고 하는데 사실 명예감정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 경우에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네. 특히 가짜뉴스, 그러니까 허위 정보를 이제 유포를 해서 명예훼손 및 모욕을 들어갔을 때는 가중처벌되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은 특이한 게 명예훼손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형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상도 사실은 그러니까 후보자 비방죄라고 해서 이게 사실상 명예훼손이랑 비슷한데 후보자 비방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후보자를 비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하면 그럼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전기통신기본법상 그 허위통신죄가 위헌으로 삭제된 다음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거든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이제 죄인데, 이게 공직선거법에는 아직 남아있고, 대신에 선거인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는 것을 한정적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고요. 또 형법상 만약에 허위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인 신용도를 낮췄다, 그럼 신용훼손죄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확진자 동선 신고를 허위로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은 식당들이 다 막 확진자 동선처럼 막 퍼졌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아무도 가지 않더라. 네. 그랬을 때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허위로 코로나19 걸렸어요. 확진자 동선 신고 막 하고 유포하고 해가지고 만약에 질본이나 아니면 경찰력이 움직였다, 이럴 경우에 공권력이 움직이면은 위계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그냥 관련법으로 썼는데 자본시장법상이라기보다는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부당 투자 권유를 하거나 혹은 주가 조작을 위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을 때에는 사실 금융관계법상도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이제 헌재가 1항을 날렸는데 2항이랑 3항은 아직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에 공연한 허위통신 행위는 또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굉장히 촘촘하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처벌받고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할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해도 처벌을 받고 그리고 또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면 처벌을 받고 업무에 문제가 생겨도 처벌받을 수 있고 공권력이 움직이게끔 만들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당 투자를 권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세 조종을 하려고 허위 정보를 퍼뜨렸을 때도 처벌을 받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전기통신기본법은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허위로 통신을 해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면 처벌을 받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형사처벌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형사재판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딱 보면 되게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 처벌하는 건 사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명백하게 나쁜 표현 행위인 것 같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다들 명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건에 오는 걸 보면 일단은 이게 사실적 시인지 의견 표명인지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네. 예컨대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은 다 맞는 사실들을 말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으로 그래서 A는 뭐 같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이 허위라고 해가지고 기소로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언론 같은 경우에도 취재를 했는데 언론이 검찰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찰 수사만큼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허위가 됐을 때 뭐 이런저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못했다라고 해서 마치 언론이 기사 쓰려면 한 1년 정도는 조사를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되는 케이스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면은 장난이거나 혹은 이렇게까지 큰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풍자이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허위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엮여서 재판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형사처벌을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표현이 굉장히 좀 제약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특히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처벌을 하는 걸 보면 거의 SNS상에서 우리 논객들 논쟁하면서 쓰는 발언들이 좀만 운이 나쁘면 다 형사처벌로 들어오면 또 인정이 거의 될 위험성이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 형사처벌 법제가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우리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행정적인 규제를 통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은 방통위나 언론중재위에서 모두 다 불법 정보, 인터넷망에 퍼지면 안 되는 불법 정보나 혹은 언중위에서 오보라고 밝혀지거나 혹은 무리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들에 대해서 정보 처리 거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시정 공고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선거 기간에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아니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서 방통위나 언중위가 제재 조치를 각 방송사와 언론사에 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별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임시 조치, 그러니까 정보 삭제 명령이라든지 혹은 적어도 임시 게시 중단 명령 요청을 받으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게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인지를 판단을 해서
게시물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임시조치 등이 있고, 그리고 또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 청구와 정경보도 청구가 있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회는 정보통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입법 발의안을 정말 많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발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분명히 지금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건가를 살펴보면 일단은 언론사든 언론사가 아니든 언론사가 아니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다 처벌받아요. 그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있으니까요. 이거 처벌범위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리고 또 언론사가 아닌 개인 비언론이든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면 심지어 뭐 후보자든 뭐 누가 했든 간에 다 처벌받아요. 후보자를 비방을 해도 다 처벌받아요. 그쵸? 선거 기간에서의 허위 정보도 대충 다 잡혀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 다 국가보안법상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허위의 보도 오보를 하면 그럼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오보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방통위나 언론중재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하는 허위 보도는 또 어느 정도 규제 방법이 있어요.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규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입법 발의가 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사가 아닌 자. 언론사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시정명령이든 방통위에서 뭐 심의가 걸리든 제재를 받든 하잖아요. 언론사가 아닌 자가 허위 정보를 퍼뜨렸는데 그 허위 정보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기간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발언이라고 만들어졌을 때 요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사실 없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있었던 게 정기통신기본법이었는데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컨대 코로나19가 유행한 다음에 이렇게 퍼졌던 것들 중에서 언론사가 받아가지고서는 보도를 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뭐 그 코로나 변이 처리라든지 혹은 뭐 초반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그 오보인지 아닌지 이제 알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가짜 정보가 퍼진 다음에 유사 언론사에서 그런 것들을 기사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주요 메이저 언론사 말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중국에 대한 그 부정확한 정보라든지 우한에서 뭐 어떤 식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퍼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대선 때인가는 미국이 북한을 폭파할 예정이다라는 진짜 거대한 오보가 한번 가짜뉴스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굉장히 분명히 허위 사실이고 허위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또 뭐 5.18 내라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라 폭동설, 뭐 공산군 침범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혹은 뭐 기독교 언론계에서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뭐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고 밝혀진 이제 여러 가지 선입견들에 대한 오보들 이런 것들 보면 개개인을 건드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김조광수 씨가 이랬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성소수자들이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뭐 하더라 이런 식의 집단적인 이제 허위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언론사들도 어쨌든 간 언론이니까 이런 식의 가짜뉴스들을 보면은 개인의 명예훼손에 걸리지도 않고요. 공직선거법에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서인지 뭔지 방통위랑 언중위가 심의를 그 시정명령을 내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있으나 뭔가 이게 가짜뉴스인 건 분명하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믿고 너무 강하게 믿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입법 발의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나왔었고, 방송법 개정안이 정말 최근에 2020년 6월 달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드루킹 그 댓글 때문에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냥 빨리빨리 보면 사실은 제가 요 개정 발의안을 제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배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가 된 법들인데요. 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전에 헌재 결정 때문에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여당과 야당이 정의가 조금씩 사용하는 표현들이 나뉘어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 한 번 냈던 걸로 재탕에서 또 내고 이러고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이 냈던 거에서 또 내고 이러기 때문인데 근데 형식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언론,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론으로서 오인될 만한 보도 형식을 띠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도적인 허위성이 있어야 되고요. 결과적 오보가 아니라 이런 세 가지를 최소한 갖춰야지만 가짜뉴스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당 쪽은 민주당 쪽은 하나를 더 추가해요. 주요 언론사가 저널리즘의 본령을 어기고 팩트체크를 안 했는데 팩트체크를 한 것처럼 표현을 한 보도까지 여기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포자를 처벌하거나 혹은 유포자 자체를 처벌하진 않더라도 그것들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톡 같은 데 올라오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거를 인지하는 즉시 삭제를 할 의무를 부과를 하거나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 의무, 댓글 관리 의무 등 인터넷 환경을 그 정보통 플랫폼 사업자가 조성할 의무를 규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삭제를 안 할 경우에는 또 거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규정들을 주로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여야 할 것 없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존 정보통신망법보다는 훨씬 센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거든요. 예컨대 이용자로부터 명예훼손 노역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삭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으면 정보통신망 사업자가 그거를 삭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삭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나중에 그게 네가 삭제를 안 해가지고 내가 손해봤어 라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사후에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면책 요건이 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삭제 의무를 아예 부과를 하고 너 삭제 안 했어? 그럼 너 이제 제재,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제재할 거야. 이런 식의 제재 의무를 부과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보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가짜뉴스를 관리할 책임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부여하는 쪽으로 입법 발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언론중재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번 국회가 21대인가요? 21대죠. 네. 20대 국회까지는 주로 언중위를 통해서 문체부 장관이 언론사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고 언론사가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은 제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21대 6월 달에 이제 새로운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 나왔고 이게 조금 특이해요. 방송법상 이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고 그 피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총괄 부서를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식으로 이게 사실 미국식이거든요. 예, 이런 이제 그런 그 입법 발의가 지금 최근에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그 야당에서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할 때 뭐 진술 증거를 확보를 좀 더 영장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에서 가짜뉴스가 유포가 됐을 때에는 그때는 그게 가짜뉴스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를 하는 그런 개정안들이 나왔었고요. 잠깐만요. 요런 이제 개정안들이 나왔어요. 이런 개정안들을 보면은 사실 기존에도 사실은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리고 또 불법 정보 중에서 뭐 성범죄에 대한 그 정보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촘촘하게 사실은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언론이든 언론이 아니든 간에 언론의 형식을 띈 가짜뉴스 전반을 규제를 하는 법안들이 정보통신망법이나 그래서 정부 제공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제재 의무를 부과를 하거나 혹은 수사를 좀 더 쉽게 하거나 뭐 혹은 유포자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거나 하는 이제 입법안들이 20대 때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처리는 안 됐고요. 다 이제 처리가 안 돼서 다 폐기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사회도 지금 가짜뉴스에 대한 뭔가 문제의식이 사회 일반에서 싹트고 있다는 얘기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를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부터 사회 일반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문제의식이 싹트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는 일단은 이 정도 입법 발의를 해놨지만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규제의 필요성에서부터 규제 방식까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거의 처벌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네,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일단은 헌재가 정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로 특별한 사전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지금 판단이 대부분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정기통신기본법 같은 경우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47조 1항에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정기통신 설비,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PC통신, 인터넷 이런 거 정기통신 설비에 의해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던 조항이고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입법 목적은 뭐였었냐면 허위의 명의로 통신을 한 자를 처벌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내용 규제로까지도 같이 입법이 돼서 해석이 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고서는 통신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 규제로까지 해석상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입법 자체가, 입법 취지상. 근데 이렇게 돼서 이걸 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자가 기소가 됐었냐면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그 당시에 저 사실 미네르바 씨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잘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위험해질 거고 폭락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글을 올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고 해서 좀 대혼란이 일어났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그리고 헌재에서 이제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헌재가 주목을 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공익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컨대 저는 개인적으로 허위의 문제라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유통시켜서 만약에 공론화를 시키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거기에도 공익적인 가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항상 진실이라고 확인되고 확신하는 정보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공론장에서 정보가 유통이 돼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은 공론장에 무차별적으로 튀어나오더라도 그것들이 허위일 경우에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팩트체크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 의혹제기나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허위성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어쨌든 간에 논란을 일으켰던 그 공공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최근에 제가 본 가짜뉴스 되게 대표적인 게 인천국제공항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건에서 그 비정규직 경비 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더라. 예, 이거 허위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잖아요. 이게 사실 대표적인 가짜 뉴스거든요.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내용은 가짜 뉴스였고 팩트체크 안 들어갔고요. 예. 사실 허위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가 해명을 했어요. 아, 그거 아니다. 기존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연봉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했죠. 그로 인해서 사실은 확실히 기존의 취업준비생들이 분노한 건 맞아요. 분노한 건 맞고, 그리고 또 허위 사실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하면서 분노의 정도가 내려앉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분노한 것 자체가 그럼 우리 사회에서 무쓸모한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분노의 본질에 깔려있는 문제가 좀 더 선명하게 부각된 측면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어차피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그 의혹검증 과정에서의 허위정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수인 한도에서 공공기관이 해명을 함으로써 해소를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무가치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일단 그러니까 공익이 무엇인지부터 사실은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나 경찰의 입장에서 언제나 사회안전이거든요. 사회안전, 경제 혼란을 막자 뭐 이런 거지만 사실 뭐 지금도 뭐 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아파트가 뭐 폭락할 거다. 아파트가 뭐 이런 거 보니까 폭락하고 있는 것 같더라. 뭐 아파트가 뭐 어떻게 더 오를 거다. 전세가 구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성 발언들을 좀 더 단정적으로 말하면 가짜뉴스로 포섭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인가, 공익적인 가치가 1도 없는가 하면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도 단순 오보에서부터 의도적인 허위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그러면은 허위의 통신이고 어디까지는 단순 실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헌재가 이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일단은 냈고,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헌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보충 의견들에서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선 진짜 중요한 자유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주권 원칙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성을 갖고서는 존중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일단은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 생각을 말을 하고 그 의견들이 부딪히고 거기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사회의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그게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미국은 워낙에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적인 나라긴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원주의고, 다원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꼽으라면 표현의 자유를 꼽거든요. 이런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함부로 내용 규제를 하면 안 된다. 형식 규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특히 공공기관이 내용을 규제해서 이거는 공론장에 들어와도 되는 적절한 정보고 이거는 공론장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적절한 정보야라고 공권력이 그거를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공권력의 판단대로 그 사회의 공론장이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이 일반적으로 내용 규제는 굉장히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규제는 정말 극소수에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규제를 하는 게 뭐죠? 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익 침해가 일어났을 때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좀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좀 우왕좌왕하게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이 함부로, 이 내용은 들어와도 되고, 이 내용은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내용 규제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칙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를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제적으로 드물다.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 특성상 저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에 통신을 하면 다 처벌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표현을 하기 전에 이제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응?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이게 100% 진실인가? 이게 공익을 해야 하는 건가? 아닌가? 이 정도 장난으로 해도 되는 건가? 아닌가? 풍자뉴스도 그러면 진짜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풍자인가? 아니면 허위인가?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위축 효과를 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게 결국은 또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효과를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그리고 또 이런 위축 효과의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그리고 또 표현 내용에 대한 가치 유무 및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헌재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칙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원칙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유지가 된다면 이 원칙들에 따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의한 그 방역 체계의 혼란을 부르는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의 유통 혹은 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뭔가 여러 가지 찌라시와 루머들과 그리고 또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대형 오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의 혼란에 빠지는 것들 혹은 기타 다른 인천국제공항처럼 안 그래도 취업준비생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전환된 사람들 5천만 원 받는다거나 이런 이제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 혹은 5.18은 북한군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의 해악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이런 허위 표현들을 제한을 할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가 헌재가 그때 봤었던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것들을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실은 저는 그거를 일단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판사기 때문에 세 번째 부분에서 진짜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특히 모욕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욕죄를 처벌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무기로 해서 형벌을 무기로 해서 바른말 고운말 쓰기 운동하고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욕설이 얼마나 끔찍한지 라든지 이 정도면은 얼마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그냥 판사들이 재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쓰면은 안 되는 말, 써서는 되는 말 이거를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기본권에 대해서 그 표현의 내용을 재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말로 사법부가 가져도 되는가? 전 그런 권한을 우리가 미인받았는가에 대해서 좀 되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욕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왜 쓰면 안 되는가? 왜 이걸로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정말로 사실은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최소한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 원칙 위반으로까지도 갈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에 이제 아까 전에 헌재가 말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그런 원칙들 하에서 우리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를 국회가 진짜 이제 공들여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목적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적, 정치적 목적. 근데 사실 되게 그럴듯하지만 거의 모든 허위 표현은
경제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정치가 아닌 것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정치의 이슈로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치로서 다 일컬어지거든요. 예컨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말해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마당에 경제적 목적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뭔가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모든 표현이 다 정치적 목적에 포섭될 수 있어요. 네, 특히 법원이 한번 해석을 넓히기 시작하면 그냥 뭐 진짜 웬만한 것들은 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놨다고 하지만 일단 정치적 목적이라는 거에서부터 너무너무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요. 거의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의도적으로 허위인 점은 이제 확인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 실수로 한 잘못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도는 파악이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 진짜 시사성을 주는데요. 여러분, 이재명 지사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왜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원래 처음에 기소가 됐을 때는 그 자기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하게 시켰다라는 걸로 해서 그 직권남용이랑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하여간에 제가 1, 2심 판결문을 보니까 강제 입원까지 못 갔어요, 일단. 네, 강제 입원이 안 됐어요, 그 형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또 하여간에 자기의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을 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을 시키다가 이게 요건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스탑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1, 2심이 전부 무죄가 됐어요. 이 부분이 1, 2심이 다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근데 무슨 그 후보자 토크쇼인지 토론회인지에서 상대편인가가 친형 강제 입원 시키지 않았냐 라고 질문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근데 이랬을 때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봤을 때 형을 이제 입원시키려는 절차를 밟은 것도 이재명 지사 판단에는 내 권한인 거였던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강제 입원을 판단을 안 해서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무리한 절차였다면 그럼 강제 입원 절차를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허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강제 입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1, 2심의 판단이 갈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되게 명확해 보이잖아요. 의도적인 허위라는 게. 하지만 만약에 지금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그 보도가 되는 것들도 보면 보도를 하는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부정선거라고 믿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 이거 보니까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지 않냐. 네. 이걸 믿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퍼뜨렸어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지금 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게 부정선거가 아님이 뭐 정확하게 입증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게 사회 혼란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지 아니면은 나는 진실이라고 믿어가지고서는 말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짜인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의도적인 허위라는 것도 사실은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예전에 그 이명박 다스 사건도 그렇고 그 정봉주 의원 사건도 그렇고 명백한 의도적인 고의에 의한 허위성이라는 거는 실제 재판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생각보다 명확하게 입증되는 영역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웬만하면 다 미필적 고의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목적성에서도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목적성이 너무너무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의도적인 허위성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실제 사안에서는 긴가민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그러면은 명확한 건 뭐냐면 언론의 형식을 빌렸느냐 안 빌렸느냐인데 그거야 뭐 저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 언론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른 두 가지 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이것이 헌재가 그때 지적을 했던 그 명확성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원칙 위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뭐 행정규제나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요건 정도라면은 훨씬 더 완화를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어쨌든 전과자로 만드는 형사처벌 규정에서 이것들이 과연 정말로 명확한가? 네, 라는 생각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뭐랄까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정말로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전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가짜뉴스를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가짜뉴스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에 대한 약간 루머 같은 것들을 그냥 대통령에게 굉장히 반대하는 그 중소 언론 매체에서 그냥 퍼뜨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보면은 보도 형식으로 의도적인 허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연 처벌을 해야 되는가? 네, 예컨대 문재인 침해설 이런 게 막 나돌아다닌다고 칩시다. 이걸 우리가 과연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라는 걸 청와대가 당연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형사처벌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정권이 자기 고의용으로 사실은 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 네, 이런 문제점도 사실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저는 그때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결정을 했던 헌재가 그 위헌 결정을 했던 이유들이 뭔가 너무너무 변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가짜뉴스를 규제를 할 정도가 됐는가, 그리고 또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한 입법 발의들이 그러면은 특히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헌재가 그때 위헌 결정을 했던 그 위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제가 요즘에 조금 검토를 하게 되는 거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전기통신기본법상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고 웬만하면 표현의 내용 규제는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표현의 내용 규제가 최소한 형사처벌의 방식으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존에 있는 처벌법도 너무 많은데 거기서 더 늘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에 드는 이제 고민은 뭐냐면 미디어 환경이 헌재가 그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을 내릴 때랑은 지금 또 천지 개벽을 할 정도로 달라졌다는 거죠. 헌재가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는 되게 인터넷이라는 획기적인 매체가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이 됐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은 방송이나 신문이나 책을 내거나 뭐 그러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개개인이 다 목소리를 내서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블로그를 해서든 뭘 해서든 퍼뜨릴 수 있게 됐어요. 뭐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막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쓰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후에 한 번 더 이제 그 미디어가 변화를 한 게 뭐냐면 핸드폰의 발전과 SNS의 등장인 거죠. 네, 그리고 SNS가 불행히도 굉장히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는 인지 편향적으로 그리고 확증 오류를 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컨대 네이버만 해도 저는 되게 공론장으로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언론사 기사들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페이스북 하루 종일 해도 내 입맛에 맞는 뉴스만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 패친들의 그 게시물만 뜨기 때문에 예, 나랑 정말 성향이 안 맞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나에게 내 취향에 맞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들만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들이 설계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이나 밴드는 더더욱 더 사적인 연결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의 공론장이 이제 정말 사적인 이제 통로로서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칙에 더 강력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등장을 했었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일단은 무너지게 돼요. 예전에는 굳이 국가가 표현을 규제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부딪히다 보면은 어차피 택도 아닌 것들은 다 탈락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의 집단지성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었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정말 과연 통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일단은 다양한 의견들을 못 접해요. 점점. 내가 처음에 접한 주장을 보강하는 정보들만 계속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아무리 이상해도 탈락을 할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팩트체크의 기회가 계속 제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원래는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가 허용이 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압도적인 발언력을 가지고 해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아무도 공공기관의 설명이나 해명을 제대로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접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점들 이 되면서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 위주의 환경에서 이게 SNS 기반 미디어 환경으로 변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방송, 뉴스, 책밖에 없었을 때는 인터넷이 정말 혁명적이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민주주의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SNS 기반 미디어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이거 진짜 맞는 건가? 제대로 된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사실은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국가가 하여간에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위반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컨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 혐오 표현도 국가가 규제를 하지는 마라. 네. 하지만 분명히 다수의 그 군중들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분명히 옳은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고 오히려 국가가 그 발언을 규제를 하면은 그 발언에 대한 권력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해악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의 이제 논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미쳤냐?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확증 편향 그 경로를 통해서 점점 퍼지고 교정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진짜로 혐오 표현들이 차별을 기반으로 한 혐오 표현들이 소수자들의 실존을 위협한다. 이 사람들 소수자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이제 배제당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요청들이 강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환경도 변화를 했고 미디어 환경도 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가짜뉴스를 이제 통제를 하는 것, 특히 형사처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상 헌재의 결정에서 결정이 아직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최근 몇 년간 제가 진짜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건 이 두 가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했고 그리고 소수자 보호나 혹은 사회안정 보장이나 차별금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 요청 자체가 정말로 커졌다. 사회적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요즘에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되는가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이제 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형사처벌은 일단 명확성 원칙에 너무 위반하고 수범자들로 하여금 이게 처벌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떠한 개인적인 구체적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도로 형사처벌을 해서라도
그 수감자들로 국민들로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유포로 처벌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부정적이고요. 명확성 원칙, 가해금지 원칙 다 위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이랑은 분명히 변화된 환경을 인정을 하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원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왔을 수도 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주제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대응기간에 퍼진 그 가짜뉴스들도 가짜뉴스나 왜곡뉴스 혹은 뭐 최소한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은 뉴스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일단은 중국인이나 특정 정보, 특히 신천지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성 보도들이 정말 좀 무분별하게 쏟아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 중에서는 정말로 허위성 정보에서부터 허위 정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낙인을 강화하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강조되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언론사들이 허위 정보를 정말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급해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건지, 그래서 뭐 검사 키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보도, 마스크 공급 대책, 혹은 코로나19의 발병 원인, 뭐 심각성,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뭐 주요 언론부터 해서 군서 언론까지 다 인용하는 식으로 뭐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서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인용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진짜 많았던 게 보도 형식은 아닌데 찌라시 형태의 가짜 정보들, 그리고 또 가짜 정보 행위들, 허위 신고를 한다든지, 허위 확진자가 나왔다든지, 허위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한 유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때 다 이루어졌고, 사실 이때 우리나라가 되게 특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게 공직선거법 외에는 지금 없어요. 감염병 네, 관련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로는 들어가지 않고, 예컨대 맨 마지막 허위사실 신고나 허위확진자 정보 유포 같은 경우에만 업무방해나 아니면 위계 공직방으로 이제 기소가 아마 되고 뭐 이랬던 이제 조치들이 취해지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 거 빼고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법적 규제가 없어요. 네. 첫 번째 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고, 두 번째 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방역대책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인용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법적 규제가 거의 공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가짜뉴스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아까 전에 말을 했듯이 그런 것들을 정말 전기통신기본법을 다시 살려서 좀 더 구체화된 형태로, 그래서 처벌을 일반적인 내용 규제에서 허위 내용을 처벌을 하는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부정적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해본 게 첫 번째 부분이 결국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표현 규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맨날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 뭐 처벌법을 만들면서 독일 사례를 따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독일 사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독일 사례는 특별할 게 없고요. 걔네들은 원래 기본 형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종차별 등 특정 요소의 차별에 기반한 국제범죄에 대한 옹호는 처벌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홀로코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나라는 역사 부정 처벌죄로 되게 오해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그냥 나치즘이라고 딱 못 받아두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차별로 인해서 발생한 현재나 과거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옹호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국제범죄 사실을 부정을 하거나 하는 표현을 처벌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대하면은 차별로 인한 대량 학살 범죄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부정을 하든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 딱 특정 사실 딱 집어가지고 나치즘 부정하면 무조건 처벌, 우리나라 5.18 부정하면 처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로 확장한 것 뿐이에요. 예, 기존에는 이게 SNS를 통한 처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가짜뉴스 규제법이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 건 특히 SNS 정보통신망을 통한 그건 다시 말하면 독일에서는 최소한 SNS를 통해서 차별로 인한 국제범죄 사실에 대해서 옹호를 하거나 그게 좀 더 이제 밝혀져서 차별 기반 혐오 표현,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처벌이 되는구나 정도가 최대한의 확장 범위예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온갖 허위 정보가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정권에 대한 비방을 가지고서 처벌이 된다. 이런 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례는 아예 법적 처벌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규제 자체는 되게 세요. 미국에서 민법법에 기반한 그 차별 표현에 대한 각종 행정적인 규제 및 자율적인 규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종차별 발언이나 성차별 발언이나 하여간 차별 발언은 사실 행정적 규제가 일단은 되게 세게 일어나요. 실제로. 그리고 행정적인 제재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적 규제가 또 되게 진짜로 강하게 일어나는 나라라 예컨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게시를 하겠다 그러다가 주요 광고주들이 광고 다 끊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가 완전 하락하고서는 우리 이제는 이거 규제 조치 취할게 이렇게 정책을 변경을 했잖아요. 이런 식의 사실은 자율규제가 굉장히 세게 일어나는 게 사실 미국이고 사실 민법법이 진짜로 저는 좀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표현을 진짜로 규제를 안 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사상 징벌적 손배도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진짜 법적 규제 공백이 정말 심해요.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당시에만 정부나 질본 중심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성소수자나 중국이나 시천지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방역에 위험을 미친다라는 질본의 이제 판단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방역이 최중심이 돼야 된다는 시민적인 합의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되게 수월하게 먹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소수자 낙인 보도 외에는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저는 행정적으로 규제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진짜 법적 규제가 하나도 없는 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적 규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이런 가짜뉴스 중에서도 특히 차별에 기반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한 전기통신기본법처럼 그리고 이번에 그 19대에서 20대인가요? 20대에서 하여간 발의가 됐었던 그런 일반적인 가짜뉴스 전반적인 규제법이 아니라 차라리 독일처럼 독일은 처벌까지도 갖고 있으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은 행정적인 규제 근거나 자율적 규제 근거법은 다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그런 교육 방법에 대한 교육 사업에 대한 법들이 제정이 됐었어요. 가짜뉴스 대안으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게 도입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처벌만 안 한다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가짜뉴스가 차별 발언일 경우에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규제가 들어가는 노력은 되게 활발하거든요. 오히려 처벌만 없을 뿐이지. 근데 이런 식으로 미국 사례로 가든지 독일 사례로 가든지 하여간에 가짜뉴스 중에서도 이런 차별에 기반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거나 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평등기본법을 만들어서 거기를 따른 행정적, 자율적, 형사적 규제를 마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방역대책에 대한 허위정보 인용 보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금 제가 이게 말을 했네요. 네.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뭐 예컨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도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사건 때문에 현재 이제 올라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방역대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허위정보가 유포가 심각하게 방역을 위협할 정도의 허위정보가 유포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역량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그럴 때 그러면은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하고 정보의 특성을 정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규제나 자율규제가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한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개별적인 규제법안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 규제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공공기관이 설명을 하거나 해명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특히 공공정책에 대한 허위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공공기관은 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허위정보를 다 제한을 해버리면 되니까.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도 미네르바가 그렇게 글을 올렸을 때 정부가 그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고 하니까 안심을 해라라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보들을 다 제한을 해버리면 되니까. 저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공공행정의 그 투명성이나 공개성이 오히려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기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정치적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용 규제는 최소화하고 내용 규제가 만약에 필요할 때는 아까 전에 말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한시적인 규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오히려 내용 규제보다는 확증 편향적인 알고리즘을 차단을 좀 더 확증 편향적이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정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효과적인 공공설명의 전달 방식을 확보를 하거나 예컨대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팩트체크 그룹과 다 이렇게 협의를 맺어서 팩트체크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 가짜뉴스로 판명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팩트체크 뉴스를 바로 링크가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증 편향적인 그 알고리즘에 따른 그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더 다른 정보를 유입함으로써 다른 정보들을 강제로 유입을 시키고 더 많이 노출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그 가짜뉴스의 그 위력을 떨어뜨리는 방식 혹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더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을 이제 법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을 들이고 좀 의무화시켜서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내용 규제를 하지 않고 바로 또 전기통신기본법의 부활처럼 그냥 일반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 규제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은 조금 아직은 아무리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정부에 대한 그 소수자 보호 요청이 강해진 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그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일반적 내용 규제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혹은 공권력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그래서 공권력에게 너무 큰 힘을 주게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혐오표현 같은 경우에도 혐오표현 처벌법도 되게 많이 발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혐오표현 연구자들은 형사처벌보다는 오히려 대항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해악성을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규제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더 많은 표현을 허용할 수 있게 소수자들의 표현이
더 공론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쪽으로 지금은 대응 방법을 지금 많이들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그 가짜뉴스 대응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한법은 일반적인 내용 규제보다는 특히 형사처벌 방식의 일반적인 가짜뉴스 규제보다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정보를 오히려 강제적으로 유입을 해서 공론장을 조성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제 사견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계의 공통된 전문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네.